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유전학 교재의 한 장, 그중에서도 특히 13장에 담긴 내용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경이로운 과정, 발생 단계에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고 분화해서 복잡한 동물의 형태를 만들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설계와 작동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정말 신비롭잖아요. 그 설계도의 핵심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특정 유전자들이 다른 유전자들을 필요에 따라 켜고 끄면서 이 발생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조율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비유? 그거 정말 와닿네요. 특히 그 교재 13장에서 유전학적 툴킷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던 때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네. 툴킷 개념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수의 핵심 유전자들이 다양한 생명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목수가 망치나 톱, 이런 기본적인 도구 몇 개만 가지고도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다양한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럼 그 툴킷 유전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유전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주로 이제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그러니까 켜고 끄는 것을 직접 조절하는 단백질인 전사인자를 만드는 유전자들입니다. 아, 전사인자요? 네, 이런 유전자들이 동물의 기본적인 몸 구조, 바디 플랜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 형성이나 각 기관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말 그대로 기본 공구 세트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중요한 툴킷 유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그냥 딱 보이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적인 방법은 역시 유전학의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돌연변이 연구입니다. 돌연변이요? 네,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 즉 표현형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걸 단서로 삼는 겁니다. 아, 혹시 그 유명한 초파리 연구에서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 더듬이가 막 자라거나 네, 맞아요. 날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막 날개가 한 쌍 더 생기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돌연변이를 동일전환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일전환 돌연변이. 이름도 특이하네요. 그렇죠. 몸의 한 부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름표가 다른 부분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면서 몸의 이 부분은 이 유전자가 결정하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와, 몸의 부위가 통째로 바뀐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동일전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주된 유전자가 그 유명한 호메오틱 유전자, 특히 혹스 유전자라고 이 13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혹스 유전자는 발생 유전학 분야에서는 거의 스타급 유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요? 네, 이 유전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동물의 몸을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머리부터 꼬리까지 쭉 따라서 각 구역, 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절이 어떤 부위로 발달할지 그 정체성을 딱 결정해주는 핵심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마스터키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가슴이 되어라, 너는 배가 되어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초파리에서는 이 혹스 유전자들이 염색체 위에 배열된 순서랑 실제 몸에서 앞뒤로 발현되는 위치 순서가 일치하는 그 콜라니얼티라는 특징을 보인다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그 콜로니어티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염색체상의 유전자 배열 순서가 몸의 구조 순서를 그대로 반영한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러게요. 이런 특징 덕분에 혹스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혹스 유전자 중에서 그 책에 나오는 UBX 울트라바이소락스 유전자 예를 좀 더 볼까요? 이게 초파리 뒷날개, 그 작은 평균곤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UBX 유전자. 만약 이 UBX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요, 그 UBX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면 원래는 작고 약간 뭉툭해야 할 뒷날개가 앞날개처럼 크고 널쩍하게 변해버려요. 네. 그럼 날개가 4개인 초파리가 그렇죠. 날개가 4개 달린 초파리가 태어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UBX 단백질이 원래는 뒷날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은 켜주고 동시에
앞날개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억제하는, 꺼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켜는 역할도 하고 끄는 역할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각 분절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혹스 유전자는 이미 나눠진 구역에 여긴 가슴, 여긴 배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역할인데 그럼 그 전에 몸을 이렇게 구역, 즉 분절로 나누는 과정 자체를 담당하는 유전자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당연히 그렇죠. 혹스 유전자가 이름표를 붙이기 전에 먼저 몸을 구획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이 분야의 정말 선구적인 연구가 바로 크리스티안의 뉘슬라인 폴라르트와 에릭 비샤우스의 업적인데요. 이분들은 초파리 배아 발생의 필수적인 유전자들을 찾으려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돌연변이 연구를 수행하셨어요. 그 노벨상 받으신 분들 맞죠? 네, 맞습니다. 199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죠. 그분들이 찾아낸 유전자들이 바로 배아의 몸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단계적으로요? 네,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마치 순서대로 작동하는 공장 라인처럼요. 제일 먼저 넓은 영역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갭 유전자가 작동하고요. 갭 유전자. 그 다음엔 두 분절 단위로 좀 더 세밀한 반복 패턴을 만드는 페어 룰 유전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분절 안에서 앞뒤 극성을 정하는 세그멘트 폴러리티 유전자가 순서대로 작동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구획을 만들어 나갑니다.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뭐랄까? 처음엔 크게 덩어리로 나누고 점차 작은 구획으로 마지막엔 각 구획 안에 디테일을 잡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절 유전자들이 작동하기 전 단계가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바로 엄마로부터 난자를 통해 물려받는 유전자들, 목의 영양 유전자입니다. 목의 영양 유전자. 네, 얘네들이 가장 먼저 배아의 큰 틀, 그러니까 앞뒤축, 등 배축 같은 아주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의 방향부터 정하는 것처럼요. 아하. 이 목의 유전자들이 만들어낸 단백질이나 RNA가 배아 안에 특정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농도 정보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갭 유전자들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배아의 그 정확한 위치에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만 켜지고 꺼질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세포들이 자기가 지금 배아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야, 그게 정말 발생 과정의 핵심 질문이자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네. 그 해답은 크게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 자체의 DNA 서열 근처에 있는 스위치 같은 특정 DNA 부위, 이걸 시스 조절 요소, 시스 액팅 레귤러토리 엘레멘트라고 부릅니다. 시스 조절 요소. 네, 다른 하나는 이 스위치 부위에 딱 달라붙어서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단백질, 바로 전사인자입니다. 이 둘의 조합과 상호작용이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목의 영양 유전자 중에 바이코이드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전사인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바이코이드 단백질은 배아 앞쪽의 농도가 높고 뒤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기울기를 만들어요. 네, 농도 기울기. 이 농도 자체가 위치 정보가 되는 형태 형성 물질의 아주 고전적인 예입니다. 농도가 높은 앞쪽에서는 특정 갭 유전자를 키고 농도가 좀 낮은 중간 지역에서는 또 다른 갭 유전자를 키는 식으로 이 농도 차이가 공간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와, 농도만으로 위치를 안다니?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두 개 전사인자만으로 간단하게 조절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아, 더 복잡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정말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조합 자물쇠요? 네, 아주 유명한 예가 그 페어를 유전자인 이븐 스킵트, 줄여서 이브라고 부르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는 배아의 정말 아름다운 7개의 줄무늬 패턴으로 발현이 돼요. 7개의 줄무늬요? 와, 진짜 정교한데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7개의 줄무늬 각각이 이브 유전자 주변에 있는 서로 다른 시스 조절 요소, 그중에서도 특히 인핸서라고 부르는 부위에 의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조절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각 줄무늬가 다 따로 조절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2번 줄무늬를 만드는 인핸서는요. 특정한 갭 유전자 단백질들과 목의 영양 유전자 단백질들의 정확한 조합과 농도가 딱 맞아떨어질 때만 활성화돼요. 다른 줄무늬를 만드는
인앤서들은 또 다른 조합의 전사인자들에 반응하고요. 와,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인데도 그 조절 부위, 인앤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각각 다른 입력 신호, 그러니까 전사인자 조합에 반응해서 따로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약간 모듈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모듈식 조절 방식이야말로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그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 중 하나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세포 외부에서 오는 신호 전달 경로입니다. 특정 신호 분자, 리간드라고 하죠, 이게. 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면 그 신호가 세포 안으로 쭉 전달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신호 전달 경로. 네,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가 결국에는 핵 안으로까지 전달돼서 특정 전사 인자의 활성화를 바꾸고 그 결과 목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공간적 조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DNA에서 RNA로 정보가 넘어가는 전사 단계에서의 조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유전자 조절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이 13장에서 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전사 후 조절, Post Transcriptional Regulation 역시 발생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빼놓을 수 없죠. 초파리의 성결정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초파리의 성별은 X 염색체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초기 정보가 어떻게 실제 암컷 또는 수컷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 과정에 SXL, TRE, DSX라는 유전자들의 연쇄적인 대안적 스플라이싱, 얼터네이티브 RNA 스플라이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안적 스플라이싱, 그게 정확히 뭐였죠? 좀 헷갈리는데요? 아, 네. 유전자 정보가 일단 RNA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는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있는 부분, 엑손이랑 없는 부분, 인트론이 섞여 있거든요. 스플라이싱은 이 쓸모없는 인트론 부분을 잘라내고 엑손들만 쭉 이어 붙이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대안적 스플라이싱은 이 엑손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엑손은 포함시키고 어떤 엑손은 빼버리는 식으로요. 초파리에서는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서 이 스플라이싱 패턴이 달라져요. 아하,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유전자에서 나왔지만 스플라이싱 결과가 다르니 결국 기능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암수 성분화를 이끄는 겁니다. RNA 수준에서 편집을 통해 성별을 결정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와, RNA 편집만으로 성별이 결정된다니 진짜 정교하네요. 그럼 스플라이싱 말고 R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실제로 만드는 그 번역 단계에서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번역 단계의 조절도 아주 중요해요. 그 교재에서는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간스라는 작은 벌레의 초기 배아 발생 예를 들고 있죠. GLP-1이라는 단백질 조절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예쁜 꼬마 선충, GLP-1이요? 네, 이 GLP-1 유전자의 mRNA 자체는 배아 전체 세포에 다 퍼져 있어요. 골고루 존재합니다. 그런데 배아의 뒤쪽 세포들에서는 GLD1이라는 다른 단백질이 이 GLP-1 mRNA의 특정 부위, 3'B 번역 영역 UTR이라는 곳에 딱 달라붙어요. 아, 뒤쪽에서만요? 네,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이 와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려고 해도 못하게 방해를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mRNA는 있는데도 단백질은 못 만들게 딱 막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GLP-1 단백질은 mRNA가 뒤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배아의 앞쪽 세포들에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서만 단백질 합성을 허용하거나 억제하는 번역 조절 역시 발생 과정에서 공간적인 패턴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야, 정말 여러 단계에서 겹겹이 조절이 일어나네요. 근데 아까 처음 나왔던 그 툴킷 유전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게 여러 동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초파리에서 발견된 혹수 유전자 같은 게 얼마나 보편적인 건가요? 이게 정말 사람한테까지 적용되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네, 그게 바로 발생 유전학 분야의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초파리에서 처음 발견된 그 혹수 유전자 세트가요. 놀랍게도 생쥐, 닭,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좌우대칭 동물에서 발견됩니다. 와, 거의 모든 동물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몸의 앞뒤축을 따라서 각 부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역할마저도 매우 유사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자 자체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조절되는 그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까지도 수억 년이라는 엄청난 진화의 시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럼 혹시 다른 툴킷 유전자의 예도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수 유전자 말고요. 물론이죠. 아주 유명한 예가 또 있습니다. 닭의 다리나 날개 같은 사질 발생 패턴을 결정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재밌어요. 소닉 헤지혹 유전자입니다. 소닉 헤지호기요? 그 게임 캐릭터? 네, 맞아요. 그 게임 캐릭터 이름을 따온 겁니다. 연구자들이 좀 유머가 있죠. 근데 이 SH의 유전자는 초파리에서 분절 패턴 형성에 관여하는 해지혹 유전자와 그 기능이나 신호 전달 방식이 아주 유사해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역할도 비슷한 거죠. 초파리 헤지호기랑 닭 소닉 헤지호기요. 그럼 이 소닉 헤지호기 유전자는 사람한테도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SHH 유전자는 팔다리 발생뿐만 아니라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 그리고 얼굴 형태 형성 등등 정말 다양한 과정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에게 이 SHH 유전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팔다리 기형은 물론이고 뇌가 좌우로 제대로 나뉘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눈이 하나만 생기는 다난증, 사이클로피아 같은 아주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난증까지요? 네. 그러니까 초파리의 해지역 유전자 연구가 결국 인간의 소닉 해지역 유전자 기능을 이해하고 관련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강력한 증거죠. 모들 생물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발생에 중요한 툴킷 유전자들이 정상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암 발생과도 관련이 깊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표 13장이. 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생과 암 연구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인데요. 연결고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생 과정이라는 게 결국 세포가 언제 얼마나 분열하고 어떤 종류의 세포로 변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또 언제 스스로 죽어야 하는지 세포 사멸 등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게 바로 툴킷 유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교한 조절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가 안 되겠죠? 맞습니다. 세포들이 통제를 벗어나서 무한정 증식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고 원래 있었어는 안 될 곳으로 퍼져나가고 이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많은 툴킷 유전자들과 그 신호 전달 경로들이 암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로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초파리의 날개 없는 윙리스 경로와 아주 유사한 인간의 원트 신호 전달 경로나 방금 말씀드린 해지혹 신호 전달 경로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는 대장암,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 또 소아 뇌종양인 수모세포종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발생을 조절하는 메커니즘과 암이라는 비정상적인 발생 과정의 메커니즘이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룬 것 같아요. 교재 13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는 동물의 발생 과정도 그 밑바탕에는 비교적 소수의 핵심 툴킷 유전자들이 있고 이 유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정교한 시공간적 조절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휘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이 툴킷 유전자들과 그 작동 원리가 초파리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수억 년의 진화 역사를 거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파리나 예쁜 꼬마 선충, 생쥐 같은 소위 모델 생물을 이용해서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결국 인간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선천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이
하나의 툴킷 유전자가 발생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또 전혀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뭐랄까 수의식 군용칼처럼 하나의 도구가 상황에 따라 망치도 되고 드라이버도 되고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유전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다면 발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다른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툴킷 유전자들에서 특히 이런 다면 발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제한된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진화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유전자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마이스트로처럼 생명의 발생이라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의 세계를 교재 13장을 통해 깊이 있게 탐험해 보았습니다. 동일전환 돌연변이라는 기이한 현상에서 시작해서 혹수 유전자의 신비로운 공선성, 또 분절 유전자들의 그 질서정연한 계층적 작동 방식, 인앤서를 통한 정말 정교한 공간적 조절, 그리고 RNA 스플라이싱이나 번역 조절 같은 전사 후 조절 메커니즘까지 정말 생명의 설계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소수의 툴킷 유전자들이 그렇게나 다양한 동물의 형태, 물고기부터 새, 포유류까지 각기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네. 그게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그 비밀의 열쇠 중 하나가 유전자 자체에 단백질 만드는 정보, 즉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보다는 그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DNA 부위, 즉 시스 조절 요소, 인앤서 같은 것들의 변화와 진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단백질 자체는 비슷한데 스위치가 달라진다. 그렇죠. 단백질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도 그 단백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들지를 조절하는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몸의 형태나 구조에 엄청난 진화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 발생 진화 유전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와, 그렇군요. 유전자 본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는 부위의 변화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13장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발생 유전학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할 원리들이지만 사실 이 분야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정말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DNA나 그 주변 단백질의 화학적인 표지가 붙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기전이라든지 혹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비아머와 RNA들이 이 복잡한 조절 네트워크에서 또 어떤 숨겨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생명의 비밀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놀라운 생명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만약에요, 이 발생 과정을 조율하는 핵심 툴킷 유전자들의 작동을 마치 정교한 기계를 다루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과 공간에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켜고 끌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생명체의 발생 과정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기술적인 문제나 또 윤리적인 여러 과제들을 잠시 접어두고 순수하게 가능성만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발생의 기본 규칙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 탐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